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로 70살이 되었다. 70이라는 나이가 딱히 축하할 만한 대단한 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어릴 적 어른들이 고인이 칠순이니 하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아득히 먼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어쩌다 정말 내 차례가 된 건가 싶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을 돌봐주었는데 이제 손주들이 다 커서 힘들까봐 자기들 삶을 잘 살라고 올해 생일 잔치는 예전부터 자주 가던 골목 안식당 올해들을 특별히 골랐다.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정갈해서 마음이 편한 곳이다. 여주인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으니 내 입맛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까지 훤히 꿰고 있다. 나는 미리 8명이 앉을 수 있는 방을 예약해두고 그 집의 자랑인 갈비찜과 약식 그리고 찜닭을 주문했다. 여주인에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약과도 따로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나는 지난달 백화점에서 직접 고른 새남색 원피스를 입었다. 비싸지 않았지만 튼튼하고 단정해 보였다. 두 손주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민준이는 파워레인저를 제일 좋아해서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 세트를 샀고 서연이는 조용하고 차분해서 연분 홍색 공주 드레스를 골랐다. 그 드레스를 보는 순간 서연이가 그걸 입고 빙글빙글 웃으며 도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오후 5시 반 나는 벌써 식당에 도착했다. 여주인이 나를 보더니 정숙 언니 오늘 생신이시죠? 일찍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민지한테 상 차려달라고 할게요. 라며 방에 앉아 창밖으로 하나둘 불이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음식이 차례로 나왔다. 약식은 코끝을 자극하는 향을 풍겼고 갈비찜은 아직도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뜨거운 김을 뿜어냈다. 나는 아이들의 선물을 그들의 자리에 놓으며 잠시 후 아이들이 들어와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했다. 6시 정각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오진이에게 전화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다. 여전히 음성 사서함이었다. 이어서 수영이에게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 여동생 혜진이에게 전화했다. 혜진이는 워낙 급한 성격이라 예전 같으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할 뿐이었다. 직원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정숙 손님, 음식은 다 나왔는데 혹시 데워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아니요, 괜찮아요. 좀 더 기다려야 해요.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나는 둥근 식탁에 놓인 8개의 의자 중 7개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6시부터 6시 반까지 나는 휴대폰을 새로 고침하며 스스로에게 변명을 찾았다.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아이들 학원 끝나고 데리러 가느라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통신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변명을 찾을수록 내 마음은 얼음물 속에 빠진 듯 사늘해졌고 손끝까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고 답장 온 메시지도 않았고 7시가 되자 여주인이 들어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숙 언니, 아직 손님들이 안 오셨네요? 제가 먼저 음식 포장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스럽지만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울컥했지만 꼭 참았다. 음식을 포장할 때 나는 특별히 조심했다. 모든 음식을 랩으로 꼼꼼히 싸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먹으려고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들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2, 3일은 괜찮아요. 라고 했다. 나는 가방을 메고 큰 짐 작은 짐을 든 채 식당을 나섰다. 거리는 활기찼고
차들이 오갔다. 저 멀리 포장마차에서는 군옥수수 냄새가 풍겨왔다. 길을 걷는데 발걸음이 자꾸만 휘청거렸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바람이 불어와 셔츠깃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뒤를 돌아 오래뜨를 붉은 니온 사인 간판을 바라보았다. 유난히 붉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와 나는 음식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고 메모지에 날짜를 적어 붙였다. 갈비찜, 약식, 약과.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모레도 괜찮을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따랐다. 휴대폰을 열고 습관처럼 카카오톡을 눌렀다.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는 없었다. 카카오 스토리를 여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내 얼굴을 비췄다. 사진 한 장이 톡 하고 떴다. 수영이가 올린 게시물이었다. 시간은 1시간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사진 배경은 눈부시게 푸른 바다였다. 하얀 요트 위에서 오진이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얀 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영이는 선글라스를 쓴 채 오진이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었고 두 아이는 갑판에 서서 한 명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른 한 명은 B자를 그리며 세상 없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눈은 사진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것은 한 가족이었다. 완전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네 식구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프라이즈 인생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사진을 확대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오진이의 웃음, 수연이의 목걸이, 민준이의 티셔츠, 서연이의 발치. 햇살, 바닷바람, 그리고 충만한 행복감.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 한 사람, 나만 빼고. 그들이 다른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른 계획에 내가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을 줄 몰랐다. 이것은 잊은 것도 오해도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나를 배제한 그들의 삶의 계획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찻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버리고 다시 찬물을 가득 채웠다. 주전자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냈다. 나는 조리대에 기대어 찻잔에 손가락을 대고 잔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온기를 느꼈다. 물이 끓었지만 나는 차를 우려내지 않았다. 소파로 돌아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화면이 아래를 향하게 놓았다. 그리고 불을 껐다. 그리고 불을 껐다. 그리고 불러 쌓인 텅 빈 방의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어둠은 아주 깊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다. 문득 조용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소리가 없으면 설명도 필요 없고 설명이 없으면 더 이상 듣기 싫은 말도 없을 테니까.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막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어들이고 찻주전자 물이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우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약밥이 든 종이봉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 아이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익숙한 웃음을 지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이번 여행은 급하게 가는 바람에 미처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약밥을 부엌 조리대에 올려놓았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신나게 거실로 달려들어와 신발을 벗고는 카펫 위에서 이리저리 뒹굴었다. 민준이는 주워온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겠다며 소리쳤고 서연이는 예쁘게 색칠한 그림을 내밀며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림을 받아들었다. 어설픈 붓질로 칠해진 해변은 색깔이 톡톡 튀었다. 아이가 신나게 그린 그림이었다. 나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수연이 마지막으로 문으로 들어섰다. 하얀 원피스 차림의 피부는 살짝 그을려 붉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마치 방금 햇살 아래에서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달콤하게 웃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대꾸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림을 조용히 탁자 위에 놓았다. 물이 끓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를 우릴 준비를 했다. 손놀림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마음속은 무언가 턱 막힌 듯했다. 그녀가 다가와 냉장고에서 주스 한 병을 꺼냈다. 북유럽 특산품이라며 친절하게 한 잔 따라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사실 이번 여행은 오진이가 갑자기 계획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표를 예매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마치 이웃집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희가 어머니께 찾아뵈려 했는데 배표가 이미 예매돼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연세에 배 타는 게 불편하실까봐 멀미하시거나 추우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녀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정말 일부러 연락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결정돼서 그랬어요. 저희도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선물도 드리고 생신도 다시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나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뜨겁지 않고 약간 식어 있었지만 오히려 딱 좋았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찻잔을 내려놓으며 돌아왔으면 됐다라고 짧게 말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준이는 여전히 바닥에서 조개 껍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서연이는 작은 가방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수영이의 눈과 경련을 언뜻 보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그 완벽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할머니 방에 가서 너희 어렸을 때 사진 있는지 봐볼까? 두 아이는 순식간에 방으로 달려갔다. 수영이는 거실을 한 바퀴 빙 돌며 마치 전장을 순시하듯 둘러보았다. 그녀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머니, 냉장고 안에 새로 사신 재료들이에요? 제가 좀 정리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어제 막 요리해뒀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진이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슬슬 가야 할 시간 된 것 같아. 이따가 아이들 학원 수업 있잖아. 오진이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에 애들 더 자주 오게 해서 엄마 옆에 있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가라고 말했다. 문이 닫힌 후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탁자 위에 놓인 그림을 비췄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진이는 한 손으로 수연이를 편안하게 안고 있었는데 온몸이 이완된 듯 단 사람 같았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그들 곁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오른쪽에는 내 여동생 혜진이와 그의 남편이 있었다.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혜진이와 그의 남편이 있었다. 혜진이의 웃음은 젊었을 때와 변함없이 있었다. 혜진이의 웃음은 젊없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그 곡선 그대로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아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침실로 갔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내가 간직해온 사진첩들이 있었다. 매년 생일, 명절, 아이들 100일, 입학식 등 사진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다. 2015년 것을 펼쳤다. 서연이가 태어나던 해에 가장 많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때는 그들이 우리 집에서 살았다. 서연이의 젖병은 내가 씻고 민준이의 숙제는 내가 가주고 부엌 회사는 내가 봐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던 그들이 기억난다. 아이들이 밤에 울면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분유를 탔다. 수영이는 늘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었다.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나갔을 때는 정말 기뻤다.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는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들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사람이 너무 많아 길이 막힐까봐 그랬단다. 나는 마루에 앉아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손가락으로 이미 누렇게 바랜 모서리를 쓸었다. 예전 가족 나들이 단체 사진 속에서 나는 늘 맨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때로는 아이를 안고, 때로는 가방을 들고. 특별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진 한 장이 있다.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가 내 환갑이었다. 사진 속 나는 민준이를 안고 있었고 오진이는 내 옆에 꼿꼿이 서 있었다. 수영이는 그에게 기대어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것이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사진첩을 서랍에 닫아 넣자 세상도 내가 조용히 거두어들인 듯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커튼 끝자락을 흔들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문득 나는 많은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괴로웠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괴로웠던 것,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시간이 없었다. 내 평생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생각했다. 아들이 잘 못 먹을까봐 걱정하고 손주들이 잠을 설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수영이가 나를 귀찮아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인가? 내 생일에는 나 혼자 보내야 했고 심지어 그들을 대신해 내가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다.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에 가는 주름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들이 밥 먹으러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거래 오지 않은 주름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저 내가 아무리 배려하고 참아도 그들의 눈에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왜 안 왔느냐고 한마디도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생각했다. 이 생에서 남은 시간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계획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선이가 왔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단팥죽 한 그릇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나를 불렀다. 정수가 오늘 단팥죽은 황설탕 넣어서 달지 않고 맛있어.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풀릴 거야. 나는 미선이를 들어오게 했다. 그녀는 거침없이 앉아 단팥죽 그릇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내 탁자 위에 놓인 약밥 봉투를 흘끗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는 웃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떡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오독오독 소리를 냈다. 네 며느리 그 입은 내가 진작에 꿰뚫어 봤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도 속은 냉정해. 네 생일엔 오지도 않고 돌아와서는 약밥이나 한 봉지 가져와서 때우려고 하잖아. 이건 결국 너더러 늙으니 주제에 너무 따지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찻잔에 차를 가득 따랐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혀를 찼다. 너는 너무 마음이 넓어, 정수가. 어떤 일들은 네가 들춰내지 않으면 그들은 네가 끝까지 바보인 줄 알 거라고.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불평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를 울면서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고 말해봤자 남들에게 한숨이나 더 쉬게 할 뿐이었다. 미선이는 내가 대꾸하지 않자 화제를 돌렸다. 네 그 집 아직 처리 안 했지? 아직 네 명의로 돼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 정말 간 크다. 70살이나 됐는데 아직 유언장도 안 썼어? 나중에 그 집 때문에 자식들이 효도하는 신용조차 안 할까봐 무섭지 않아?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찻잔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내가 말인데 내 남편 쪽 먼 친척 중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 그분 낡은 집 때문에 자식 넷이 다 얼굴 붉히며 싸웠어. 노인이 돌아가시자마자 집이 폭탄이 돼버린 거지. 네가 나중에 추하게 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네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을 때 모든 일을 잘 정리해둬.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 사실 이 말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 늘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유언장을 쓰자마자 인생의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미선이가 내 표정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이건 누구더러 일찍 죽으라고 저주하는 일이 아니야. 네 자신에게 떳떳함을 주는 일이고 후손들에게 복잡한 짐을 남기지 않는 일이라고. 네가 귀찮으면 내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주민센터 법률상담소에서 일하는데 계획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낙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미선이가 갈 때 장바구니를 건네며 그 안에 방금 부친 부추전이 있으니 점심에 데워 먹으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그녀가 빈 그릇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당찼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약밥을 다시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우리 집 낡은 아파트는 내가 남편과 젊은 시절 돈을 모아 산 것이었다. 소유권은 줄곧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세금 문제나 관리가 편하다며 아들에게 일찍 명의를 넘겨주라고 권유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우진이를 키웠다. 나는 늘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했다. 나는 붉은색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탁자 위에 놓았다. 다른 서류 봉투에서 은행 통장, 연금 기록, 그리고 건강검진 보고서를 꺼냈다. 지난 세월 동안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정도는 아니었다. 매달 연금 80여만 원에 예전에 모아둔 2억여 원을 합치면 생활이 빠듯하지는 않았다. 나는 앉아서 이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문득 내가 이미 70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아직 늙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유산계획, 행위조건부 신탁,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의료 대리인 지정.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하나하나 클릭해 들어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었다. 어느 기사에서는 노인들이 유언장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일찍 쓸수록 명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결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하지 않으면 나는 조용히 그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조건부 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나를 모시고 살지, 누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지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나는 검색하며 몇 줄의 메모를 하고 도표도 몇 개 그렸다. 모든 것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은행에 가서 신탁 서비스에 대해 상담해 보기로 결정했다. 저녁 식사 때는 별다른 식욕이 없었다. 미선이가 준 부추전을 프라이팬에 데우고 김치와 함께 흰죽한 그릇으로 대충 때웠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매실차 한 주전자를 우려냈다. 텔레비전을 켜서 내가 자주 보던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틀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자식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당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집을 팔고 나자 시골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조정 테이블 앞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다툼을 들으며 진행자가 이리저리 섰다. 마치 내가 미래에 마주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스크린 속 한 장면 같았다. 다만 배우와 대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나는 차가운 매실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단맛이 마음속의 차분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찻잔을 내려놓은 후 나는 펜을 들고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제목을 썼다. 개인 유산 의향 기록 초안. 그 아래 줄에는 또박또박 정성껏 적었다. 나 박정숙은 미래의 노령,
질병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재산 분배 방식을 자망할 경우 여기까지 쓰고 나는 잠시 멈췄다. 그 글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래로 쓰지 않고 펜을 내려놓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일단 시작하면 이 일은 일시적인 계획도 임시적인 결정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진정으로 제대로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관공서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탄 후 종로에 있는 한 공증사무소로 들어섰다.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 없는 곳이었다. 문 밖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뒤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접수대가 보였다. 한 줄로 늘어선 서류 캐비닛들은 마치 약국 같았다. 안으로 들어설 때 내 마음은 조금 불안했다. 마치 병원에 들어선 것처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유언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내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이 사무소의 베테랑 공주님 이준호라고 소개했다. 박정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며칠 전 정리해둔 자료들을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과 사본, 통장 사본, 연금 명세서, 그리고 내가 직접 쓴 의향 초안까지.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지만 죽은 후에 재산을 나누는 그런 유언장은 아니에요. 아직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니니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기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행위조건부 신탁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분들이 채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손님처럼 혼자 살면서도 완전한 자율 능력을 유지하는 어르신들께요. 나는 완전한 자율이라는 네 글자를 듣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저희는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 신탁 구조를 설립하는 것. 둘째, 의료 대리인 지정 및 사전 의료 지시서를 설정하는 것. 셋째, 유산 인센티브 제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면서 종이에 도표를 그렸다. 손님께서는 부동산을 양도 불가능 신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손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 아파트는 어떤 경우에도 매매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손님께서는 평생 거주권을 유지하시고 아드님이나 며느리, 그 누구도 이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조작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다. 둘째, 만약 미래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면 의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병원에서 손님을 대신해 의료 서류에 서명할 대신에 의료 서류에 서명하고 연명 치료 여부, 응급처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즉시 미선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선이 이름을 써도 되나요? 미선이 이름을 써도 되나요? 제 친척은 아닌데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행위 조건부 인센티브입니다. 손님께서는 상속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년에 한 번 방문하거나 꾸준히 연락하고 돌본 기록, 심지어 누가 손님의 잡다한 일을 처리해주고 생활을 함께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성적인 것이며 손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되며 손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종이 위에 몇 줄 글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이 차가운 법률 위에 몇 줄 글자를 바라보았다. 킥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저 엄마라고 한 번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철에 정리했다. 나는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1. 본인 명의로 된 종로시장 인근 오래된 아파트의 부동산은 양도 불가능 신탁으로 설정하여 본인의 종신 거주권을 보장한다. 1. 모든 은행 예금, 연금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성 자산은 행위 조건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분배하며 평가 방식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 및 제3자 요양기관의 협력 보고서에 따른다. 3. 본인은 의료 대리인으로 정미선, 주민등록번호, X를 지정하며 본인이 판단 능력을 상실할 시 응급처치, 호스피스 치료, 요양원 선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 결정권을 대해 행사한다. 4. 신탁 메커니즘 및 유산 분배는 본인이 건강할 때부터 활성화되어 시행된다. 후. 임의의 친족이 상기 언급된 계획을 이에 재개하거나 방해하려 할 경우 해당 상속 지분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알 수 없는 후련함이 밀려왔다. 사무소를 나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고 햇살은 따스하게 쏟아져 거리가 뜨거울 지경이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고층 빌딩과 그 위로 보이는 작은 파란 하늘 조각을 올려다보았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내 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느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서류를 니부 복사했다. 봉투에 잘 넣어 각각 김우진, 이수영, 김민준, 내 여동생 박혜진,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을 썼다. 나는 서둘러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아침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그러다 그날 오전 우체국에 들어가 그 세 통의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순간 나는 마치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순간 며칠 후 사람들이 차례로 내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여동생 혜진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물었다. 언니, 정말 진심이야. 이런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하다니.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난 나중에 너희가 곤란하지 않게 모든 걸 분명히 해두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편지 잘 받았어요. 나중에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내 잃은 사례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보낼 편지는 다 보냈고 설명할 것은 다 설명했다. 나머지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진짜 반응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드러났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혜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언니, 그 편지 말이야. 정말 그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조금도 안 남겨줄 생각이야.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결정했으면 되돌아가지 않아.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오진이네 집 난리가 났어. 수영이가 물건 던지면서 소리 질러서 옆집에서도 다 들었대. 나는 아무 말 없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을 들어 천천히 손을 닦았다. 수영이는 상황을 잘 통제하는 여자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녀를 제쳐두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편지를 받은 그날, 그녀는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탁자 위에는 막 귀국했을 때 사온 북유럽 기념품이 놓여 있었을 것이고 부엌에서는 아직 국이 끓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무심코 편지를 떼서
첫 장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이다. 마음속에는 질책도 원망도 없었다. 모든 문장은 평화롭고 침착했으며 마치 법률 문서 같았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다. 본인 박정숙은 현재 명확한 의식 상태 하에 다음과 같은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된 자산은 동결 처리 기간 동안 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는 무단으로 사용, 이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상속 지분은 행위 이행에 따라 매년 한 번씩 재검토됩니다. 실제 방문 및 돌봄 행위는 신탁 대리인이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본인의 생활 결정에 간섭하거나 동반을 제한하거나 제3자가 본인의 의료 계획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상속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 읽자마자 서류를 탁자에 탁 하고 내리치며 오진이에게 소리쳤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라도 된 거야? 왜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워?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오진이는 그때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편지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고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신탁을 세우고 의료 대리인도 지정했다고 말했다. 수영이는 그 말에 더 불같이 화를 냈다. 의식이 또렷하다면 어떻게 네 친아들을 배제할 수 있어? 혹시 외부인한테 속은 거 아니야? 그녀가 말하는 외부인이 미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미선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혼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유독 미선이를 믿었다. 그녀가 말을 예쁘게 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한 번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나를 보살핌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들 부부가 얼마나 오래 싸웠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틀 후 오진이가 마침내 혼자 찾아왔다. 아이들도 데려오지 않았고 수영이도 따라오지 않았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무언가 가라앉은 듯한 기색이 있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전자를 잠갔다. 차는 이미 끓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컵 2개를 꺼내 각자에게 뜨거운 차 한 잔씩을 따라주었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예전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고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찻잔 속의 뜨거운 물을 바라보며 한마디 물었다. 엄마는 우리가 엄마 생일 잔치에 안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나는 대답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변했다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나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를 보며 말했다. 내가 일찍부터 알았던 게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했을 뿐이야.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침묵하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싸우는 법도 몰랐고 사과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대부분 회피했다. 침묵으로 도망치고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로 대충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치도록 네 어렸을 때 열이 심하게 났던 거 기억하니? 그날 네 아빠가 집에 없었어. 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물을 먹였지. 수영이는 아침 일찍 회의에 가야 한다고 해서 나는 감히 깨울 수도 없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글대가 움직였다. 그때 나는 너희가 나중에 나를 너희 계획에서 배제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너희 온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사람도 표도 사진도 다 미리 계획해뒀잖아. 나만 너희가 알 얘기에 계뒀잖아. 엄마, 내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 밥 한 끼에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분풀이하는 것도 아니야. 지난 몇 년간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 너희 집에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돕고 아무리 참아도 너희 자신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탁자 위에 놓인 행복이 담긴 사진을 가리켰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행복이 담긴 사진을 가리켰다. 나는 너희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야. 나는 누가 정말로 오고 싶어서 오는지, 의무감으로 오고 싶어서 오는지, 의무감으로 오고 싶어서 오는지.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어. 생각해봐. 내가 지금은 왜 싸우는 것조차 귀찮아하는지.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수영이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묶어두고 재산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킥하고 옅게 웃었다. 그녀가 감정을 돈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내가 이런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럼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너희 스스로 해. 이건 벌이 아니라 경고야. 내가 재산을 따니 묻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멍청하게 다 넘겨주지도 않을 거고.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안다면 나랑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게 어떤 것보다 값질 거야. 가족은 핏줄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기꺼이 멈춰서서 너와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진심 어린 몇 마디를 나눌 의향이 있느냐에 달린 거야.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휴지를 극적일 뿐 끼어들지 않았다. 오진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찻주전자를 들고 탁자 옆으로 돌아와 천천히 차를 따랐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너희가 오늘 온 건 내가 초대한 거야. 너희와 등을 돌릴 생각도 없고 너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할 생각도 없어. 그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남은 길은 내가 직접 쥐고 싶을 뿐이야. 다음 날 저녁 내가 막 설거지를 마치고 앉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프로필 사진은 아기 사자 캐릭터였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이 아이는 늘 나에게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다. 대부분 부모가 시켜서 할머니 잘 지내세요. 한마디 하고 끊는 정도였다. 할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의 뭐니, 집에 계세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마치 어딘가 구석에 숨어서 말하는 듯했다. 배경에서는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할머니, 제가 매주 토요일에 할머니랑 장기도도 됐다. 나는 조용히 다 듣고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즉시 답장하지 않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그가 어렸을 때 내 무릎 위에서 숫자를 세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겨우 4~5살이었다. 숫자를 중얼거리면서 내가 만들어준 주판 열쇠고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묻곤 했다. 그러다 점점 자라면서 질문도 줄고 말수도 줄었다. 말을 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이 집안에 너무 많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몸을 바로 세우고 음성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길게 녹음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다. 네가 오고 싶으면 할머니는 당연히 환영이야. 잠시 생각하다가 한 줄 더 적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할머니가 소고기 국수 끓여줄게. 10분 후 그 아이는 좋아요라는 답장과 함께 장기판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꺼이 내게 다가오려는 사람에게는 재산으로 유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나는 서류철에서 신탁 문서를 다시 꺼내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본 신탁의 예비 자금 중 교육기금 5천만 원은 본인의 손자 김민준이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신탁 관리인에 의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 미래의 학업 및 독립적인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자금은 어떠한 법적 후견인도 대리 관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내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오진이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파란색 봉투에 넣어 잘 봉하고
봉투 겉면에는 김민준 18세 생일날 이 편지를 열어주세요 라고 적었다. 서둘러 보낼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책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다. 예전에 내가 썼던 편지들과 함께.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관계는 고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서서히 증명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는 특히 그러했다. 토요일 그날 그 아이가 왔다. 책가방을 메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막잠에서 깬 새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국수를 먹을 때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번 주 학교 숙제가 많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와 할머니께 여쭤봐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지 라고 말했다. 그는 국물을 다 마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혹시 나중에 혼자서 몸이 불편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꼭 아빠 엄마한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멍해졌다. 눈가가 시큰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 물었다. 네 아빠 엄마는 네가 오늘 온 거 아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국수가락을 후루룩 갈아들이며 고개를 저었다. 친구랑 숙제한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그의 입가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이 신탁들을 만든 것은 가족의 정을 끊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